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리딩방, 투자 주식 리딩방, 코인 리딩방,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 이런 데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 안유화 이름을 사칭하고 텔레그램 밴드 이런 리딩방이 많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텔레그램 밴드는 일절 없습니다. 일단 텔레그램에 안유화 뭐 한다 무조건 사칭이고요. 네이버 밴드에 안유화 뭐 한다 무조건 사칭입니다. 다시 한번 경각성을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요하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요한 사태가 주말 동안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공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흘러가냐 세계가 그 초입 혹은 시작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그 시초부터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태에 따라서 미래 10년 짧게는 현재 단기 금융시장 우리가 에너지 가격, 환율 포함해서 단기에는 이런 금융시장 충격, 장기에는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초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오래가고 깊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러시아 입장에서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죠. 선제 공격.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이란 중부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해서 이란 각지의 모든 군사 목표물이 성공적으로 타격했고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굉장히 정예군이죠. 여기 가장 높은 고위급 장령들이 이번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핵과학자, 4명의 물리학자, 1명의 화학학자, 1명의 재료과학자, 1명의 기계공학 과학자가 이번 사태로 숨졌습니다. 이란의 핵 기술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사들이 영국 과학자들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이번 공격은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테헤란에 많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또 이란에서 바로 이스라엘에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20개 무기를 띄웠고 105개 탄도미사일 이것을 4번에 나눠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해서 성공률이 높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일부분은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에서 잡히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도시에 이란에 이 공격이 되면서 5명의 그중 3명은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공격을 지금 진행한 상황이고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공격해오면 앞으로는 2,000개의 미사일을 공격하겠다. 지금 2,000개의 미사일을 공격한다는 거는 거의 이스라엘을 폭격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요. 3,000개의 미사일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나와요. 이란이. 근데 만약에 2,000개의 미사일을 썼는데 모두 이스라엘의 성공적으로 방어 시스템에 잡혀서 성공적으로 요격이 되면 결국 자기네 집안의 모든 자산을 다 공개한 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최신 항공기를 포함해서 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의 25% 석유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특히 거기에서 가장 좁은 통과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이란이 오랫동안 군사무기 모두 배치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이 해협을 봉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석유 가격이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미국한테는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세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석유가 가격이 또 급등하게 되면 미국한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한테는 좋은 거냐?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자살식 조치라고 봅니다.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 이란은 지금 일단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전쟁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이란은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에너지 수출, 군사무기 수출 이런 걸로 유지되는 국가인데요. 주로 에너지 수출입니다. 그래서 16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자기네 수출이 바로 직격탄에 맞닥뜨리게 되죠. 더욱이 지금 이제 금방 막 좋아질 중동 국가들, 아라비아 국가들, 여기 사우디나 UAE나 오만 등 중동 국가들하고 지금 외교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들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동으로 방어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면 사우디나 UAE, 오만 국가들이 석유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 따른 악화가 도래되면서 또 왕따 당할 수가 있죠. 홀로 외교 고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란한테는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치명타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선제 공격이 좋게는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중장기로 갈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공격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암묵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금 허용한 거고요. 사전에 서로 이쪽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미국의 6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한 거는 확실하게 미국과의 그런 게 승인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또 4월 8일에 트럼프가 이란한테 마지막 통보를 날립니다. 통보. 앞으로 60일 동안 미국이 만족하는 핵 협상을 갖고 오라. 그게 사실 정확하게 지금 60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 협상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서서 선제 공격하는 게 미국한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확실하게 핵을 없앨 수 있는 조건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또한 이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최신 무기 이런 거를 도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이렇게 적이 됐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2023년 여러분이 기억하는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기습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인질로 끌어갔고 그로 인해서 가자지구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3만 3천 명이 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이번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특히 이란과의 이 이스라엘의 상호 관계는 더 악화가 됐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의 뒤에 동맹 세력들이 지금 대리전을 이스라엘과 치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도 이란의 이런 동맹 세력이라고 보는 거고 대리 세력으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세력으로 보는 거죠. 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란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 전에 이란은 팔레비 왕조거든요. 팔레비 왕조 당시에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중동에서 비아라비아 국가에 속하고 무슬람 국가에 속하면서 굉장히 둘이 동맹 국가였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맹 국가였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중동 국가의 이런 모순과 충돌, 전쟁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동맹국이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적으로 그리고 지금 전쟁까지 하고 있는 바탕에는 지금의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의심할 여지 없이 뿌리 뽑히고 파괴돼야 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누누이 여러 장소에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중동의 안정을 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스라엘을 나쁘게 말하면 미국의 간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동에 심어놓은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스라엘 있는 이상 중동이 평화는 없고 또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 레바논 같은 이런 자기네 동맹 세력들 가장 큰 위협이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비롯한 대리 세력과 이스라엘의 충격은 계속 그동안 이어져 왔고요. 이번에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단체와 이란이 뒤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시키는 세력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자기 동맹 세력과의 가장 큰 위협하는 존재가 이스라엘하고 보고 이란은 그 뒤에서 자기네 동맹 세력을 계속 무기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쭉 온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2023년 4월에 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당시에 1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해 10월 7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런 관계로 계속 악화되어 오다가 그 전쟁이 격화되어 있고 직접적인 싸움으로 지금 번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땅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인구는 10배에 달하고 땅은 몇십 배에 달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은 큰 국가고 이스라엘은 작은 국가, 소국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에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요. 또 이것을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의 상당한 무기를 계속 공유하면서 중동에서 대리 세력을 키워왔어요. 이란이 약한 것이 항공 공제력입니다. 이렇게 공권,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Su-35 전투기를 포함해서 이란이 부족한 부분을 러시아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드론이에요. 그래서 상호 간에 실제는 정치적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올해 1월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협력, 동맹협력을 맺었잖아요. 만약에 상호국이 침범을 당하면 서로 나서서 전쟁을 같이 해주는 이런 동맹 관계를 올해 1월에 이란하고 러시아도 지금 맺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이란이 계속 공격을 받고 굉장히 어렵게 되면 러시아는 같이 싸워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상황도 중국은 이란하고 2021년에 이미 앞으로 25년 동안 전면 동반자 관계 협력을 체결했고요. 에너지 그리고 무역, 인프라 건설 등 영역에서 중국은 1대1로 차원에서 이란과 같이 개발 협력을 앞으로 25년 동안 진행하는 협력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란과 러시아는 20년간 전략적 협력 관계, 특히 군사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계속 상황이 어렵게 되면 같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협력으로 돼 있고 또 중국도 1대1로 동반자 관계에서 에너지나 이런 쪽에 석유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이란에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반자 관계 입장에서 전혀 여기에서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여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자제하고 있지만 일단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과 이스라엘하고 모두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현적으로는 굉장히 자제하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동에서 이란이 무너지는 것은 러시아 입장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중동을 미국의 세력을 공고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공격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무기 보유 여부입니다. 지금 이미 핵시설에서 순도 83.7%의 고농축 우라늄이 이미 생산됐고 무기급으로 이미 왔다고 판단되고 실제적으로는 핵을 보유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은 확실하게 핵 보유하게 되고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거고 또 지금 미국이 여러 전선에 펼쳐져서 중동에 대해서 조금 방심하거나 혹은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한테는 특히 네타냐후한테는 굉장히 위협 요소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란이 선제 공격함으로써 미국 또한 여기서 더는 발 빼지 못하게 내일이 아닌 것처럼 모른 채 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네타냐후는 도모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미국이 패권 유지를 해서 중동에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해온 게 아주 오래전 일이고요. 재군에 와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 후퇴를 했는데 하나는 옛날에 중동에 석유 에너지를 의존했지만 미국이 세일가스 혁명에 성공하면서 자체 에너지 독립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유럽이 러시아에 완전히 의존하던 석유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가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에너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동에서 과거에는 엄청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있었지만 중동은 미국한테는 전략적으로 후퇴해야 되는, 왜? 후퇴해가지고 오히려 아시아에서 중국을 모든 100% 힘을 다 동원해서 중국을 대응해야 되는 자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 후퇴를 그동안 해온 것을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으로 느꼈어요. 왜 미국이 중동에서 발배를 하냐. 지금 그게 몇 가지 현상에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홍해에서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전체가 후퇴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지상군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는 거죠. 굉장히 그 애매모호하고 후퇴하는 자세를 여러 곳에서 특히 이란과의 이런 관계에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힘을 빼고 있는 이유 큰 배경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100% 힘을 중국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고, 특히 2018년 미국이 일기정부 때, 트럼프 일기정부 때 또 가속화됐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중동에서 힘을 빼는 사이에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중동 국가들에서 금융, 위안화 국제화, 금융, 위안화 결제 등 금융, 그리고 인프라, 각 항구를 중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 물류, 이런 면에서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 왔죠. 그래서 이 점이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지금 위협으로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번에 선제 타격을 함으로써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미국이 다시는 더 빠져 못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확실하게 이란의 핵을 없애는 쪽으로 강한 기조를 가져가도록 자기가 선제 타격을 하는 이런 외교 협상에서의 어떤 수단으로 이번에 전쟁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정치의 연장선입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이고 정치의 수단입니다.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외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이란과 미국이 협상할 때 절대 미국이 애매모호한 태도 혹은 미국만의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기정사실화 전략을 이스라엘 쪽에서 펼쳤다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패권 충돌의 또 다른 전선이 지금 중동이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 대리전 시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사실 미국이 많은 정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중동에서 점진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후퇴시키면서 중동 국가들이 오히려 중국에 더 의존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고속 경제 성장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그게 중동 국가들 유일한 생존 수단이 기름을 파는 거잖아요.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 큰 시장이 된 거죠. 중국은 전 세계 석유의 거의 50%를 중국이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동 국가들한테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해진 거죠. 미국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 자체가 오히려 글로벌에 석유를 수출하고 셀카 수출을 하니까 자기네하고는 오히려 경쟁 관계가 됐죠. 대신에 중국은 중요한 고객으로 부상했고, 중동에서 친중 블록이 형성됐고, 그게 중국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1대1로 위안화 국제화, 그래서 전반에 군사, 경제, 금융, 무기 전반에 걸쳐서 인프라를 그동안 진행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 가장 속탄 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란은 독재국가잖아요. 빈민층은 종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은 굉장히 국제화되고 많은 이익을 누리지만, 많은 빈민층은 종교적 이념으로 통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계속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미국이 오랫동안 이 제도 속에서 이란 경제도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불안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빨리 핵 개발을 해가지고 빨리 핵을 성공시켜가지고 자기네 박앤파워 협상 수단으로서 북한처럼 가져가는 그걸 빨리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5년 미국과의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의 이런 핵 협상을 어떻게 보면 지키지 않은 거죠. 지키지 않고 사실은 핵 개발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그래서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요. 자기 대체 세력, 후티방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이런 대리 세력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 공군을 보유하고 실전 능력을 다 갖춘 군사력을 보유하고, 또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F-15, F-16, 최신 F-35 스텔스 제트기를 포함해서 계속 전투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군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는데, 이란은 이것을 핵으로 지금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가 지금 10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것을 핵으로 제어하려고 했던 거죠. 당시에 2015년에 G7 국가들하고 이 핵 합의를 했어요. 근데 2년 넘게 공개적으로 계속 우라늄을 농축해왔고 당시에는 60% 순도까지 성공시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1기 정부를 시작하면서 오바마가 했던 모든 합의를 다 갈기갈기 찍고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킵니다. 그다음부터 이란 경제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연출이 되고 결국 이란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 우리가 IAEA라고 하죠. IAEA 4차를 못하게 합니다. 제한하고 계속 우라늄 농축도를 높여왔고 지금 83.6까지 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이 갈 거냐를 전망해봐야 되는데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한 공군을 갖고 있고 뒤에 미국이 있어도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이란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많은 핵시설이 깊은 산의 지하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군 폭격으로 그걸 다 폭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렵고요. 옛날에 81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 연구기를 다 폭격시켜가지고 이라크의 핵 개발을 거의 중지시킨 성공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란 또한 이라크의 이스라엘이 당시의 바비론 행동이라고 하죠. 이걸 지켜봤기 때문에 이미 만단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 뒤에는 러시아가 지금 있고 또 중국도 이익이 거기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이 지원하고 미국이 나서서 같이 한다고 해서 미국은 전쟁 상황에 들어가 버리고 결국은 군대를 파견해야 되고 결국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경제 상황으로 미국 내부가 지금 여러분 맨날 TV에서 보죠.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전쟁을 그렇게 전면으로 앞에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자기 에이전시 대리 세력으로 지금 전쟁에 앞세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란의 동맹국은 누구로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 시리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도 앞에서 말한 대로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고 군사 동맹 협력까지 지금 맺은 상황이고 그게 20년 관계로 이어졌고 앞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원하는 가상 무장단체 중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요르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은 사실은 이라크 포함해서 이란의 동맹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반미 세력이라고 또 봐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를 한번 제가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미래를 전망해 보려면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 이 4대 전선이 서로가 어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영국에서 합의를 본 것처럼 결국 히토리오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손을 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런 반도체라든가 첨단 과학기술 설비에 대한 이런 제한 조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각자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가 끝까지 미국하고 중국이 목숨 걸고 죽게 싸울 상황은 서로가 못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둘은 이렇고 러시아하고 이란은 이미 군사협력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중동은 지금 아라비아 국가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등등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 나눠져 있고 팔레스타인 또 이런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중동, 러시아 포함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으로 대리전 전쟁이 양국 패권 충돌의 시초라고 볼 정도로 이미 시작이 됐다. 근데 이게 결국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지금 버티기잖아요. 버티고 누가 버티냐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되고 미국하고 중국도 지금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 무역전쟁 주로 핵심 군사 충돌보다 무역 충돌인데요. 결국 누가 버티냐에 따라서 결국은 승자가 결정될 판이고 중동에서도 지금 이란, 이스라엘 누가 더 오래 버티냐에 따라서 결국 또 승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를 결국은 한 두 개로 중약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누가 더 버티냐
가 앞으로 패권 전쟁의 지형이 결정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양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양상의 결과로도 또 반사되게 비춰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구력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면은요, 미국은 지금 세계 전선에서 병렬로 작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선에서 미국이 모두 그다음 플러스 미국 국내 충돌, 반이민 인민 세력과 반이민 세력 간의 지금 미국 국내 싸움, 이런 것들이 미국이 국내까지 4개 전선에서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전선을 동시에 펼쳐가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이 장기간 소모전으로 이미 들어갔고,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피로감을 느끼기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내부 분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체력 소모가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리고 중국을 또 견제해야 돼요. 지금 여기 중국 바이든 정부 때 중국을 견제하려고 동맹국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여기 오커스 전략. 호주나 그렇죠, 일본, 쿼드 전략, 인도까지 포함해서 TSMC, 대만, 그리고 반도체, 한국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서 동시에 중국을 제어하는 이런 공급망 통제까지 만들어 온 게 바이든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대만을 둘러싼 그 해협에서 계속 군사훈련하면서 압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또 어떤 식으로 대만 문제를 대안에 따라서 또 앞으로 중국 경제와 공급망에서 중국을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데, 그 속도와 유지는 또 대만 문제와의 또 이 해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이 동북 지역에서는 중국이 대만 통일을 지금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 전략적으로 후퇴하냐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가냐에 따라서 또 여기 동북아에서의 전쟁 지금 씨앗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해양 세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우위를 지금 확보하는 군사력 확보에서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박연 파워를 이끌어가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과 1대1로 차원에서 북궁항로, 빙상시 클로드랍니다. 북궁항로 개척해서 굉장히 같이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중국 유럽을 가는 선박이 북극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항로를 이미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극에서의 개발 이런 면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계속 확장해 왔고, 또 사우디나 이란, UAE까지 중국은 금융협력, 위안화 국제화를 이미 오랫동안 위안화 무역결제까지 추진해 왔고, 또 아프리카나 저런 지역에 히토류 포함해서 에너지 포함해서 물류, 항구, 전방 공급망을 다 중국이 1대1로 실크로드 차원에서 오랫동안 공급망을 재편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랫동안 중국은 준비를 해왔는데,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전선이 너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체력 소진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체력 소진이 더 오래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략이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계속 버텨가면 결국 미국과 유럽 간의 균열이 심화되고, 미국과 유럽 간에는 결국 갈라지게 돼 있고, 그 틈을 타서 유럽은 어차피 러시아에 대한 원래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걸 뺏어갔는데,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자기네 석유 수출을 유럽 전선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간의 전략적 균열을 심화시키는 게 러시아 전략이고요. 유럽 에너지가 계속 러시아에 의존하도록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게 푸틴의 지금 전략입니다. 또한 동시에 브릭스 전략을 통해서 인도와 중국 사이의 균형, 그리고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지역에서 금융실서, 러시아도 지금 국제 정상결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미국의 또 엄청난 체력 소모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푸틴과 원래 트럼프는 서로 미럴, 친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구상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푸틴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을 압력하지 않으면 푸틴은 사실은 지금 거의 트럼프 의도대로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푸틴의 입장에 굳이 빨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점점 버티면 미국하고 유럽은 헤어지게 돼 있다. 그걸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또 트럼프하고 협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은 미국의 무기 속에서 가동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란 또한 오랫동안 북한처럼 오랫동안 종교에 기반한 독재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비민층은 거의 종교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처럼. 결국은 이란의 핵 보유 여부는 중동에서의 군사 질서, 그리고 경제 질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분수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누가 버티냐가 승자를 결정진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델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한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걸 짧은 시간에 해결하지 않고 압박으로 빠른 시간에 이 전선들을 정리해 가지 않으면 결국 미국 국내에서도 피로도가 높아질 거고요. 유럽도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균열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균열이 커지면 미국과 동맹을 갖고 가는 일본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의 전략적 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미국하고 한 마음으로 딱 같이 가줘야 되는데 미국이 전선이 넓어지고 유럽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일본하고 한국은 전략적으로 다시 단순히 미국에 100% 의존하던 전략적 자세를 좀 더 일본하고 한국 또한 전략적으로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 유동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빨리 행동했다가 괜히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먼저 얻어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동맹 국가들의 전선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은 한마디로 패권 균열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해보건데 누가 이기냐라고 보다도 누가 버티냐 가 더 중요한 게임이 됐다.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누가 이기냐? 저는 그런 질문보다도 상대보다 오래 버티는 것을 이 나라 혹은 이 지역의 선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버티냐? 전선이 복잡하게 할 때는 누가 버티냐? 버티면서 전략을 조정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25년 올해부터 2027년, 28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전쟁을 포함합니다. 말 그대로 열전,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리고 가자지구 지금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져 왔고 지금 남은 거는 동북아입니다. 여기 또 전쟁 속에 지금 dangerous 위험 구간입니다. 지금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 이런 첨예한 불꽃 또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충분히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란이 무너지는 것은 러시아하고 중국한테도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란이 또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석유를 호르즈 해협을 통해서 95%가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무너진다고 이란 정부가 판단할 때 이란 정부가 스스로 더는 못 버티겠다고 무너진다고 할 때는 호르즈 해협을 봉쇄할 버릴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95% 석유가 그걸 통과해서 오는데 바로 경제 직격탄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란 정부가 무너지는 건 절대 중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양상을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충돌은 세계 패권 전쟁의 초기 경고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전쟁이 시발점이라고 도화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조기 경보를 신호로 읽고 향후 10년의 글로벌 질서를 잘 준비하려면 이 신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늘 한국의 입장에서 시사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아요. 첫째, 단기에는 금융시장 가격이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석유 가격.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120, $150까지 가버리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각 국가별로 지금 중국도 포함해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돈을 풀어서 지금 연착륙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중국 정부가 대출을 통해서 돈을 엄청 풀어왔습니다. 몇 조씩 돈 풀었거든요. 2.52조 넘게 돈 풀었어요. 올해 들어서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을 지방채 발행 확대를 하고 또 기업에 대한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위안화 대출을 확대를 통해서 금리를 1.97%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지금 계속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상환하고 지금 이게 계속 돈을 풀어서 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단기 금융시장 가격이 이렇게 폭등해버리면 국내에 벌써 인플레이션이 그날처럼 압력이 커지는데 이게 지금 석유가까지 올라버리면 한국한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주로 투자 그리고 복지 이런 쪽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양적완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러니까 글로벌 환경이 이걸 받쳐 못 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불안정 요소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란 정부가 무너지는 것도 안 좋습니다. 한국은 주로 그쪽을 통해서 석유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에도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전쟁으로 제3차 패권 전쟁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한국하고 일본이 다 전쟁터가 됩니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의 북미 대륙이잖아요. 거기에 제1도화선, 제2도화선, 제3도화선, 제2도화선 밖으로 나가야 지금 미국과 거리를 좁히고 미국 본토가 선제 미사일 쏴서 전쟁터로 올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그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장기간.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커지면서 기성학적 화약고가 진해지고 있다. 화약 냄새가.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시장, 금융질서 전체가 지금 연쇄적으로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문제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의 문제의 그 뒤에는 늘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누가 최종 승자를 묻는 것은 당연히 시기상조고 오히려 우리가 버틸 수 있냐.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웃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누가 더 버틸 수 있냐. 모두에게 지구력과 전략적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 패권 질서의 연결고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전쟁 균형이 무너지는 그 초기 경보 시스템이 지금 발생됐다. 그래서 21세기 패권 교체의 신호로 읽어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한국이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데서 좀 더 객관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 과정이 지금 계속 실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7일 정도에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비트코인 실전 강화를 여러분들한테 실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쟁이 폭발하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게 지금은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보다 여러분이 자산을 어떻게 지키냐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통제할 수 없는 자산으로 자기 자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트코인은 투자해서 어떤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자산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늘 시대의 멤버십과 함께 앞으로 더 확장되어가는 이런 전 세계 질서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또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